깊은 산속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검은색 SUV가 좁은 임도를 따라 올라갑니다. 차 안에는 세 사람. 운전석의 중년 남자, 조수석의 중년 여자, 그리고 뒷좌석 구석에 웅크린 70대 노인. 차는 갑자기 멈춰 섭니다. 뒷문이 열리고 노인이 차에서 내려집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SUV는 유턴을 합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차의 빨간 미등이 점점 멀어집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하늘은 어두워집니다. 산속에는 바람 소리만 울립니다. 이것이 딸이 어머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딸은 친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간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발이 거세집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산속 임도는 이미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순백의 세계.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72세 박정희. 그녀의 어깨 위로 눈이 쌓입니다. 머리카락에도 낡은 패딩 점퍼 위에도. 하지만 그녀는 눈을 털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 멀리 사라져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검은색 SUV. 딸이 3년 전에 산 차입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될 때 샀던 그 차가 지금 빨간 미등을 깜빡이며 커브길을 돌아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발치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내려다봅니다. 남색 보자기에 싼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라 할 만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옷 몇 벌, 약 봉지,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입니다. 30평짜리 아파트도 예금 통장도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이미 딸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정희의 뺨을 후려칩니다. 귀가 얼얼합니다. 손끝이 감각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춥지 않습니다. 아니, 추위를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또 다른 감정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아닙니다. 절망?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묘한 평정심, 차갑게 가라앉은 이성, 그리고 서늘한 각오. 정희는 천천히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작고 차가운 물체가 손끝에 닿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5일 전 전자상가에서 산 것입니다. 점원은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사시게요? 사용법이 좀 복잡한데.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그날 밤 그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설명서와 씨름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며 녹음 버튼과 재생 버튼의 위치를 외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습니다. 휴대폰. 딸 은지는 2주 전에 그녀의 폰을 빼앗아갔습니다. 엄마, 치매 환자가 폰 들고 다니면 위험해요.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녀는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쓰던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전 차 안에서의 대화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딸 은지와 사위 태준의 목소리. 그들은 정희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뒷좌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거야? 그냥 이렇게 두고 가도?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치매 진행되면 우리 얼굴도 못 알아볼 거야. 그 전에 처리하는 게 나아.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 우리한테 남긴 게 뭐 있어? 빚만 떠안겼잖아. 당신 사업 망한 것도 엄마가 도와줬으면 안 망했을 거야. 그건 이제 그만하자. 요양원 비용만 해도 월 300이야. 그 돈으로 우리 빚이나 갚자.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도 사위의 비겁한 동조도 심지어 그들이 어디에 두고 갈지 상의하는 대화까지. 여기서 30분쯤 더 올라가면 완전히 외진 곳 나와. 거기 두고 오자. 눈도 오는데 흔적 다 지워질 거야. 정희는 눈을 뜹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갑니다. 산속은 어둠에 잠깁니다. 체온이 떨어집니다. 정말로 여기서 밤을 보내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침착합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준비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정희는 보따리를 들어 올립니다.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쓴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눈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발이 미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약 20분을 걸었을까요? 저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산장입니다. 여름철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간이 대피소. 겨울에는 관리인이 상주합니다. 정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 복수의 천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산장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 시간에? 길을 잃었어요. 딸이랑 산책 나왔다가. 딸이 어디 갔는지. 정희는 일부러 말끝을 흐립니다. 눈빛을 흐리게 합니다. 초점을 잃은 듯한 표정. 관리인은 재빨리 그녀를 안으로 들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추우셨죠?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난로 앞으로 안내받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난로에 손을 뻗습니다. 정말로 손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따뜻한 차를 내옵니다. 할머니, 따님 연락처 아세요? 전화 드려야죠. 전화기가 없어요. 어디 뒀는지 기억이. 관리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성함이랑 사시는 곳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자신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관리인이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겁니다. 정희는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2명의 경찰관이 산장으로 들어옵니다. 박정희 할머님 맞으십니까? 네. 저예요. 정희는 약하게 대답합니다. 경찰관들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온, 혈압. 다행히 저체온증은 없습니다. 할머님, 따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딸이. 차 타고 갔어요. 저 두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닙니다. 진짜 눈물입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관들은 얼굴을 굳힙니다. 혹시 따님 연락처 아시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지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놀란 것 같습니다. 박은지 씨 맞으십니까? 여기 사연경찰서입니다. 지금 따님 어머님이 저희 보호하에 계신데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 어머니가요? 그게 무슨... 산속에서 혼자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노인 유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화가 끊깁니다. 정의는 들립니다. 저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정의를 바라봅니다. 할머님, 따님이 일부러 여기 두고 가신 건가요? 정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치매래요. 병원에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짐이 된다고.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한 명이 밖으로 나가 무전을 칩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정희 옆에 앉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희는 작게 웃습니다. 정말로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72세입니다. 정희는 속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내 인생을 내 입으로 증언하겠다고. 저는 40년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최상만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딸 은지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우자. 뭐든 해주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지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대학도 좋은 곳에 갔습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만났습니다. 사위 될 사람.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습니다. 장모님, 은지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쯤 됐을까요? 태준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은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힘내자. 남편이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리고 공무원 연금과 보험금.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딸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은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2년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은지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그러다 6개월 전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사실은 태준의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8억이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도와줄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전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가진 게 별로 없어. 아파트요. 아파트 팔면 되잖아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가 모실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의 집으로 이사한 건 5개월 전입니다. 아파트는 은지 명의로 넘겼습니다. 엄마, 일단 명의만 제 앞으로 해놓을게요. 나중에 팔아서 빚 갚고 나면 다시 사드릴게요. 저는 믿었습니다. 내 딸을 믿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은지는 친절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맛있는 거 해왔어요. 태준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작은 방 하나를 제 방으로 내주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딸과 함께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2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깜빡하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병원 가기로 했던 날이었는데요. 은지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또 깜빡해요? 어제 말했잖아요. 미안해, 깜빡했네. 요즘 자꾸 이러시네.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뇌 MRI.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초기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은지는 옆에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아직 초기입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고요. 약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악화되면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년 안에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와 태준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얇아서 다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 엄마가 치매래.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한 달에 300은 나갈 거야.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냥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거 있잖아. 그거 정리하고. 무슨 소리야? 아파트는 이미 내 이름이잖아. 아니, 보험금. 아직 안 찾았잖아. 그리고 예금도. 그게 얼마나 된다고. 한 5천은 될 거야. 일단 그거라도 쓰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이 제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더 듣고 싶었습니다.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돈인데. 당신 엄마잖아. 우리 빚 갚는 데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치매 진행되면 돈 쓸 일도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딸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다. 잘못 들은 거야. 남편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좀 봐요. 뭔데? 은행 서류요. 예금 정리하려고요. 갑자기 왜? 요즘 금리가 안 좋아서요. 더 좋은 데로 옮기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은행 가야 하나? 아니에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제가 할게요. 서류를 보니 명의 변경 동의서였습니다. 제 예금을 은지 앞으로 넘기는 서류. 은지야, 엄마가 좀 생각해 볼게. 에이, 엄마. 빨리 해요. 바빠 죽겠어요.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딸을 시험해 봐야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치매 증상을 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엄마 아까 말했잖아요. 월요일이요. 10분 뒤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은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어? 미안해. 태준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 것을 깜빡하는 척도 했습니다. 은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병원에서 준 약이에요. 하얀 가루가 든 봉지였습니다. 이게 뭔데? 치매약이요.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약을 처방했는데 이건 가루약이었습니다. 물에 타서 드세요. 은지가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목으로 안 넘어가. 에이, 그냥 드세요. 은지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컵을 입에 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뱉어냈습니다. 변기에 흰물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약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거실 화분에 부었습니다. 큰 고무나무 화분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키우던 나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무나무의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잎이 말라 떨어졌습니다. 3주 만에 나무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는 죽은 나무를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약은 독이라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약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양을 늘려야 하나? 아니,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의심받아. 천천히 가자. 언제까지? 우리 시간 없어. 사채업자들 독촉 미친 것 같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배 아파 낳은 딸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은밀하게. 그날부터 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지와 태준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방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서류 준비해 왔어? 응. 법무사 통화했어. 이번 주 안에 만나기로 했어. 법무사. 제 예금과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보험 증서와 제 통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걸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까지. 편의점에서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친구 김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야, 나야. 어머, 정희야?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어?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배신, 독약 재산을 노리는 계획까지. 순자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그래. 그래서 부탁이 있어. 저는 순자에게 보험 증서와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좀 맡아줄래? 그들이 찾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런데 정희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증거가 부족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위험해. 정말로 내가 다칠 수도 있어. 괜찮아. 나 준비했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로 녹음할 거야. 그들의 대화를 전부 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다행히 은지와 태주는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집안을 살폈습니다. 혹시 감시 카메라 같은 게 있나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들은 치매 걸린 노인이 뭘 하겠냐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이번에는 순순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보는 앞에서 컵을 입에 댔다가 전화기 어디 뒀지?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약부터 드세요. 잠깐만, 전화기.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습니다. 증거인멸. 빈 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 마셨어. 어머, 벌써? 은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은지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약 진짜 드시는 거 맞죠? 그럼. 매일 마시잖아. 그런데 왜 효과가 없는 거야? 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일부러 증상이 악화된 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지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오늘 학교 가니? 엄마, 저 학생 아니에요. 출근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학교 잘 다녀와. 은지의 얼굴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만족이었습니다. 약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약 잘 드세요. 알았죠? 약? 무슨 약? 네, 알겠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즉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게. 녹음기를 꺼내 어젯밤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효과 나타나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완전히 헛소리했어. 진짜? 그럼 이제 서류 작업 들어가도 되겠네. 법무사한테 연락할게. 다음 주쯤 만나자고 하지 뭐. 완벽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순자야, 이거 잘 보관해줘. 만약 내게 무슨 일 생기면 경찰에 넘겨줘.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와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 앉혔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전문가들이 케어해줘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요양원?
나 거기 안 가. 엄마한테 좋은 거예요. 싫어. 나 여기서 살 거야.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싸움은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빌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갈 거예요. 짐 싸두세요.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잡을 시간입니다.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에 간다는 그날입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작은 보따리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녹음기, 구형 휴대폰, 그리고 은행 서류 사본들. 아침 9시 은지와 태준이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 작은 보따리에 다 들어간다는 게 슬펐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검은색 SUV.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조수석에, 태준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살던 동네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은지야, 여기가 어디야?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하지만 차는 계속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 이런 곳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은지야,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곧 도착해요.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흩날리더니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그저 눈 내리는 산속뿐이었습니다. 은지야, 요양원이 어디 있어? 엄마. 은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음기를 찾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은지야, 무슨 뜻이야?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내리세요. 왜? 여기가 요양원이 아니잖아. 어머님, 그냥 내리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협박 같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발밑은 이미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있어요. 은지가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요양원에 전화해 볼게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저를 버리려 한다는 것을. 은지야, 제발.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슬프고 무력한 노인의 표정. 은지야, 나 어떡해. 엄마, 미안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은지야, 가지 마.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 속에 혼자. 차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빨간 미등이 눈발 사이로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됐습니다. 모든 대화가, 은지의 차가운 목소리도 태준의 협박도 제가 애원하는 소리까지.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계획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저는 다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50%. 충분했습니다. 먼저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야, 지금이야. 계획대로 해줘. 전송 완료. 그리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눈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약 20분을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손도 얼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였습니다. 산장. 미리 확인해둔 그곳. 산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 할머니, 어떻게? 길을 잃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관리인이 차를 끓여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딸이랑 나왔다가. 딸이 어디 갔는지. 저는 울먹였습니다.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따님이 일부러 두고 가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지와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님, 이거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오늘. 차 안에서. 다른 증거도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면 있어요. 경찰관이 무전을 쳤습니다. 지금 용의자 집으로 출동 바랍니다. 노인 유기 사건입니다. 저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따뜻한 뒷좌석.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 집으로. 그리고 그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또 다른 경찰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순자가 신고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저를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곧 딸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따님 맞으시죠?
박은지 씨.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태준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앉으세요. 두 분 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지와 태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을 어디 모시고 가셨나요? 요양원이요. 은지가 더듬거렸습니다. 요양원이요? 어디 요양원인데요? 은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이 거들었습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데. 이름이 정확히. 주소 아시나요? 그게. 지금 기억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찰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은지와 태준의 시선이 녹음기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 안에서의 대화.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냥 내리세요. 태준의 협박하는 목소리. 그리고 제가 애원하는 소리. 은지야, 가지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은지 씨, 김태준 씨. 노인 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정말 요양원에 모시려고. 그럼 왜 산속에 두고 오셨나요? 그게. 은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저 할머니가 꾸민 거라고요. 앉으세요. 경찰관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흥분했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저 사람 치매 환자예요. 멀쩡한 사람이 녹음기를 숨기고 계획을 세워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약 봉지들이었습니다. 은지가 제게 먹이려 했던 그 하얀 가루.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제가 테이블 위에 약 봉지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제게 먹이려 한 약이에요. 치매 약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은 알약인데 이건 가루였어요. 그건 건강식품이에요. 은지가 외쳤습니다. 그래? 그럼 왜 제가 이걸 화분에 부었을 때 식물이 죽었을까요? 거실 구석에 죽은 고무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감식해봐야겠습니다. 안 돼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들켰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우리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산속에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엄마, 나는 당신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저 눈 내리는 산속에서 죽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건 내 딸이 아니라 사기꾼일 뿐이에요.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은지 씨, 김태준 씨. 노인복지법 위반 및 유기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소리. 정의가 집행되는 소리였습니다. 은지와 태준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걸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눈 내리는 거리를 비췄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피로감. 지난 6개월간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 제가 이긴 건 맞습니다. 딸과 사위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제 재산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딸을, 제 가족을. 은지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 여보, 이 아이 이름 뭐로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은지. 은혜로운 지혜라는 뜻으로 은지라고 하자. 우리는 딸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은지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3살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교실로 들어가던 모습, 중학생이 되어 첫 상장을 받아왔을 때의 그 자랑스러운 얼굴.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딸이 변한 건, 아니, 원래부터 그랬던 걸까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딸의 본 모습을.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걸까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딸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속에서 은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책장 위의 상장들. 은지가 어렸을 때 받았던 것들. 저는 그것들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훌륭한 성적을 받았던 그 아이가 자라서 친어머니를 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은지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우유 다 떨어졌어요. 사다 놓을게요. 언제 쓴 메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를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정희야, 뉴스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내가 갈까? 아니,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당하고 사는 게 나았을까? 딸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게 나았을까?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준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킨 겁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제가 이긴 이 싸움에서 진짜 승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잃었습니다. 은지는 자유를 잃었고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는 눈, 모든 흔적을 지우는 눈. 저는 은지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은지가 고등학생 때 쓰던 책상 위에는 아직도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은지, 저, 그리고 남편. 사진 속 은지는 18살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 사라진 걸까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액자였습니다.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1일. 은지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이 밤에 혼자서 울었습니다. 은지야. 제 입에서 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딸을 감옥에 보낸 것이 미안한지, 아니면 딸을 이렇게 키운 것이 미안한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에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칠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살아야 합니다.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딸 없이도, 가족 없이도, 저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새로 심은 화초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빨간 제라늄, 노란 금잔화, 보라색 펜지. 재판은 끝났습니다. 은지와 태준에게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실형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유기한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더욱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은지를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딸.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후 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님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희망이라.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제 공간. 제가 지켜낸 제 공간.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순자가 오기로 한 날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보이차를 준비했습니다. 과일도 깎았습니다. 사과, 배, 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자 순자가 화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어서 와, 순자야.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포옹.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집이 밝아졌네. 새로 꾸몄어? 응. 조금씩 바꾸고 있어.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커튼도 바꿨습니다. 은지가 살던 방은 작은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은지가 나타나는 꿈. 하지만 이제는 잠을 잘 잡니다. 은지한테서 연락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가 왔어. 교도소에서. 편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읽어봤어? 아직. 언젠가는 읽어야 할 거야. 그게 내 딸이잖아.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내 마음 준비됐을 때 읽으면 돼.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래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 정희야, 너 진짜 대단해. 내 또래에서 그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어. 제대로 살고 싶었어. 그게 대단한 거지.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 친구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나갈게.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조심히 가. 순자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 시간을 사는 것이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지난 6개월간의 기록. 언젠가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2세 박정희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용기를 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는 것. 그것이 치유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글을 다 쓰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되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 악몽 없는 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진심이라는 것을. 제 딸은 제 피를 나눴지만 제 친구 순자는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약해 보여도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그 누구도 제 삶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힘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 딸을 용서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겁니다. 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꽃이 피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제 이야기를 글로 쓰는 이 시간. 이것이 제가 지켜낸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는 72세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시겠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